이 고향 출신이고요. 괴산 출신이세요. 이 고향 출신이고요. 여기가. 그리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98년도에 오셨는데 앉으십시오. 98년도에 귀농해서 농사를 짓다가 여기에 환경 투쟁이 있었어요. 대야산 채석장 환경 투쟁이 있어서 그거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몇 년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그 전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는 미디어오늘 기자를 했고요. 미디어오늘 기자를 했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는 이제 그때 노무현정부에서 홍보 쪽 일을 했죠.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계속 이제 글쓰기 쪽 강의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그렇게 해서 글쓰기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통신에 소개를 했죠. 그래갖고 처음이라 그 책을 냈고 그거 이외에 그 전에도 뭐 동화도 내고 또 뭐 다른 책들도 내서 한 10권 정도 낸 걸로 지금 소개를 베트남 통신에 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글쓰기 강의를 하고 아주 명강서로 보니까 명강서로 소문이 나와서 페북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안 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곳곳에 불교 쪽도 또 가고요. 그래서 아주 그 도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직 안 와서 좀 이따가 영상 끝나고 모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오늘 강의를 듣고요. 혹시 궁금한 것도 있으면 또 강의 끝난 다음에 얘기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글쓰기 모임, 소유백을 작은 도서관 글쓰기 모임이 두 번째 지금 이제 공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첫 번째 이제 유태욱 씨 기록, 저자, 유태욱 씨 모셔갖고 했고, 이번에 한수고 씨 두 번째로 모셔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강의 잘 듣고, 글 쓰는 생활을 좀 퍼뜨려 나가자라는 게 우리 목표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글 쓰는 생활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네. 제가 지금 휴가 중이라서요. 그냥 이렇게 휴가 복장으로 그냥 왔습니다. 예.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필요한 판서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소개한 대로 저는 이제 솔매농장에 2000년대 초반에 총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채석장 여기 앞에 대야산 채석장 싸움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농사에 실패를 하고 그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노심초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청와대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청와대 생활을 했었고 또 그런 인연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글쓰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기업체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강의의 어떤 이 범위는 그 문학적 글쓰기보다는 실용 글쓰기니까 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 삶에 이게 필요한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문학적 글쓰기를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또 제 이야기가 조금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오늘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라서 제가 이제 보통은 강의를 저는 한 3일이나 5일씩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8시간씩 길게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한테 야 이러면 글을 잘 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일종의 통찰을 주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강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한두 시간이면 이제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인사이트보다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무언가 이제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도구를 주는 그런 게 이제 제가 주로 강의를 하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주려면은 이거는 이제 한두 시간은 안 되고 보통 이제 뭐 짧게는 한 4시간, 길게는 한 24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자, 도구 이렇게 쓸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구는 부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도구를 알려주고 그 도구를 통해서 글을 써보고 또 쓴 글을 갖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줌으로써 보통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아무튼 펼칠 수 있는 강의 내용은 되게 많은데 일단은 한번 이제 글 쓰시는데 어떤 좀 어려움이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약간 즉문즉답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면 좋을 내용들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그냥 글을 쓰는데 정말 이게 너무 힘들다, 또 이게 너무 골 때린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이제 이 질문에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얘기들을 나중에 하는 거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글쓰기가 수수문학 파트 말고 이렇게 원래 많이 강의하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문학도 괜찮아요. 제가 원래는 사실은 이제 문학도였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글을 썼고요. 대학교 때 뭐 문학상도 받고 또 이제 문예지의 평론으로 등단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시, 소설, 문학평론을 다 해본 이제 다 어느 것도 잘한 적은 없지만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해본 이런 거기 때문에 문학적 글쓰기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을 줄 수 있죠. 문득 떠오르는 게 요즘에 저희 사랑 선생님하고 글쓰기 하면서 좀 이제 한 20년 글을 안 쓰다가 이제 써보려고 하니까요. 대학교 때까지만 좀 이렇게 쓰다가 이제 써보려고 하니까 제일 좀 쓰고 싶은데 상상력 부족이 되는 예, 그렇죠. 예. 자,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키울 수 있냐 이런 거겠죠, 그죠? 예. 상상력은 이제 이 나이와 반비례하시는 건 아시죠, 그죠?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나이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반비례 왜 반비례하시는지 아세요, 근데요? 왜 반비례할까요? 왜 애들은 상상력이 탁월하고 나이가 먹으면 왜 상상력이 부족할까요? 내가 안 되고 다 이게 뭐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하면서 이제 뭐 다 내려놓으면서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 되면서 약간 인생을 이제 자포자기 하면서 꿈도 사라지고 그렇게 상상할 것도 조금 더 없고. 그래도 좀 성숙해지고 좋아졌는데 뭔가 이렇게 뭐지 막 그런 돌풀이 같았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많이 깎아지지만 그런만큼 또 날카로운 부분은 없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강에 있는 돌도 처음에는 모나지만 이게 계속 물살이 지나가면 이제 이 모난 부분들이 무뎌지고 그런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상상력을 이제 이 어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상상력이 줄어드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머릿속에 이 많은 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통찰력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 통찰력이 사실은 이제 어떤 상상의 영역들을 다 제한을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애들 보면은 한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들은 그 한심한 것이 상상력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왜 쟤들은 저럴까라고 이렇게 답답해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회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험치가 막 쌓여가지고 되게 이제 많은 내용들도 알고 있고 또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적으로 이렇게 쌓이다 보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 패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아, 저렇게 되면 아마 저렇게 될 거야라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패턴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 패턴의 힘을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실 상상력의 부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건데요. 그건 이제 막연하게 상상력을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 글쓰기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만일 나의 삶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써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아침에 뭐 이렇게 어떻게 됐고,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고, 날씨는 어땠고, 누구를 만났고, 이렇게 쭉 써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록일 수도 있지만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건 뭐냐면, 자, 보자기가 있어요. 우리의 하루가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보자기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자기의 처음과 끝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는 의미 있는 기록이겠죠. 나의 삶을 기록한 거겠죠.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줄 수 없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를 그냥 이렇게 하루를 우리가 보자기로 치면 이 보자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우리는 보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자기를 막 구겨요? 어떻게 할까요? 네. 자, 보시면 그게 1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평생이 됐든 그 보자기에는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자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쭉 당겨보세요. 그럼 나머지 보자기가 다 딸려오겠죠. 그 꼭지점을 향해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그냥 그러니까 이게 평평한 보자기처럼 쓰게 되면은 거기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무언가 1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내 인생이 됐든 무언가 이렇게 나의 마음이 딱 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쭉 당기면 그걸 통해서 1시간이 하루가 평생이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꼭지점을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또 꼭지점을 보고 그 꼭지점, 그러니까 어떤 나의 삶이나 또 내 생각들을 꼭지점을 만들어서 볼 수 있어야만이 이제 비로소 새로운 글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그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상상력이 뭐 어떤 SF 영화나 이런 것들처럼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없는 걸 막 이렇게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자기처럼 평평한 삶을 그 꼭지점을 이렇게 딱 집어내는 능력들.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되면은 다 글을 쓰게 만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썼어요. 그 시골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받고 서울에 취직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 성북구에 무슨 용두동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싼 자취방을 얻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어. 옛날에 그런 집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냥 잠만 잘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묵으면서 막 이제 직장을 알아다니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약간.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데 그때 순간이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었어요. 그분이 쓴 글을 보고서, 그냥 내가 서울에 언제 올라왔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고, 자취방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취방 얘기에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모아라. 거기에 그 화장실도 없고, 그 다음에 수도가도 없어서, 여름에 여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예? 그 화장실도 없고, 그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 주인집의 마루를 지나가야 되고, 또 샤워를 땀을 닦으려도 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답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자취방과 그 자취방의 그 주인집의 풍경을 정말 진절머리가 나게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묘사 속에 당신의 서울 생활의 처음이 다 담길 겁니다. 시간 수다 쓰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다 꼭지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꼭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글들은, 누구한테, 이렇게 다가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최근에 읽었던 소설들을 제가 막 흡입해서 따라가서 읽었던 게 그런 꼭지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됐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가 나올까 하면서 계속 나도 네, 모르게 그렇죠. 따라가면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돋보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기가 어때요? 이 햇빛을 이제 돋보기를 통과하는데 그 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열이 세지죠, 그죠? 그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글 속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햇빛처럼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글을 쓴다고 한다면 나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내가 인용해온 것들도 있고, 논리도 있고, 또 무슨 에피소드도 있고, 되게 많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 점을 향해서 최대한 작은 점으로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화력이 세지듯이 그게 잘 모아질수록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가슴에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글을 잘 쓰는 것 같은데 왜 내 글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바로 내 글은 꼭지점 혹은 이 돋보기의 초점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유식하게 쓰신 글들이 이렇게 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치 돋보기가 이 점이 이렇게 커지면은 아무런 화력이 안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여기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아이들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정통신문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달에 지금 이번에 며칠 전에 나간 거는 7월에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공지사항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8월달 우리는 이런 계획을 합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보통 A4로 많을 때는 5장도 나가고 그 내용들이 빼곡히 갑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7월을 살았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한 달을 살았던 것도 나름 감동적인 부분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했는지를 쓰다 보면 실마리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 나는 되게 벅차지만 부모들이 과연 이걸 읽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편집 기술을 써서 사진도 넣고 글씨도 칼라로 뽑고 막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읽을 만한 줄도 치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글에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이러다가 핵심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에세이처럼 쓰는 그렇게 가고 이제 글귀사항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제목을 잘 뽑을 수 있을 건가 다른 거 못 읽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약간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할 때 엄청 긴장을 하고 쓰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를 다 거친 후에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굉장히 내가 뭔가 일을 했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 부모들이 과연 일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의심의 또 초점 핵심은 길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길다. 뭐 4장, 5장 되는 걸 과연 볼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잘 이렇게 초점을 잡아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소통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피드백을 받지 못하더라도 워낙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매체로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 이렇게 활자로 된 거, 문자, 이렇게 종이로 된 활자를 왜 읽을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제 말이 너무 주저리 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이제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제 어린 시절에 그 생활 기록부를 봐요. 그러면 대략 어떻게 써 있냐면, 뭐 이 아이는 뭐 그 성실하지만 사교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학업에 대한 뭐 열의는 높지만 노력하지 않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보면은. 예. 근데 보면은 그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학년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한 대략 그 원고지를 한 1매 정도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칸도 사실은 1매 이상 쓸 수 없게끔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걸 보면서 이를테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 당사자가 혹은 또 그 아이의 부모가 바로 이 글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는 회의를 가졌던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궁금하지 않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것처럼, 자, 아무개 애는 뭐, 그러니까 친구들과 아주 그 협력을 잘하고, 뭐 질서도 잘 지키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개인적 성향이 강해요.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는 협력적이고, 질서도 잘 지키지만, 개인적 성향이 강해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생활 기록부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학교에서 부모한테 보내는 이 통신의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이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그럼 뭐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건 평가 혹은 의견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선생님들은 부모들한테 사실로서 소통한 것이 아니라 평가와 의견으로 소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평가와 의견을 해야 돼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데. 사실을 보여주면은 부모가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평가할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 평가를 해서 평가한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 세상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아니면 의견. 또 관찰, 평가. 또 묘사, 설명. 구체, 추상. 개별, 보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글은 이 기준으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의견이냐, 관찰이냐, 평가냐, 묘사냐, 설명이냐, 구체냐, 추상이냐, 개별이냐, 보편이냐,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영역에 대해서 거의 잘 중시하지 않고 이 영역만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거니까요. 자,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를 하고, 진술하는 방식은 설명으로 하고,
추상화시키고 개별적인 얘기보다 보편적인 얘기를 한 거였까. 근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어떤 우리 글쓰기에서 소통을 가로막는 정말 중대한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일까요? 우리는 이걸 말하기 전에 이걸 말해줘야 돼, 이걸 갖다. 자, 사실을 말해주고, 관찰한 것을 말해주고, 설명하지 말고 묘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보편이나 개별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니까,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강의를 가면은 항상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자 좀 쓸게요. 자, 선경후정입니다. 예, 제 마누라 이름이 선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선경후정.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한시 배웠죠. 한시. 한시를 잘 보시면 한시는 한시의 99%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할까. 먼저 풍경을 묘사해요. 산이 푸르고 새가 날아가고 그리고 뭐 강물이 흐르고 이렇게 풍경부터 묘사를 해요. 그죠? 그리고 그 시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작가의 의견을 슬며시 한 장을 펼쳐내죠. 그죠? 그게 한시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한시의 가장 중요한 작법을 선경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경치를 그리고 나중에 정감, 의견을 말한다. 이게 한시 작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시에만 해당되는 작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글쓰기에 적용할 작법이 바로 이 선경후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사실을 말하고 관찰을 하고 묘사, 구체, 개별로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의 의견, 평가, 설명, 추상, 보편을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은 거였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였까. 선생님이 얘는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이기적이구나 하는데 어떻게 이기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아이가 이기적인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그걸 보고 우리 아이가 부모가 우리 아이가 이기적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다 박탈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나 유치원이 학부모한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메일, 모든 글쓰기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야. 거꾸로. 선정, 후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후경도 안 해요. 그냥 이것만 쓰고 보내는 거예요. 이런 글은 상대방이 이제 저런 글을 들어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마음에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런 글들은. 이 글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어요. 메아리가 있는 글은 오직 이것만이 메아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어떤 그 감성과 이 마음에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성적 판단을 내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글을 길게 쓰느냐 작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절대 이렇게 쓴다고 해서 글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후사 우리 이제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요약을 시켜보면은 제한된 분량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걸 다 넣을 수 있고, 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거로만 쭉 글을 써야 할까. 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그것은 분량의 많고 적음, 또 나의 넋두리 이런 여부가 아니라 나의 넋두리를 하면 안 돼요. 왜 나의 넋두리를 합니까? 나의 생각을 담지 말고, 학부모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사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돼 있는 글들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하면은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를 한번 보세요. 그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번역도 다 돼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잡스는 항상
이거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없이. 그리고 세상에 좋은 글은 다 예 없이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거를 이제 읽는 사람 입장으로 다시 환원을 하면은 어떤 거냐? 상대방의 머릿속에 처음에 그림을 그려주게 해야 돼요. 이게 다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먼저 그림을 그려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림의 의미를 나중에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글을 쓰기 할때 감정이 그 다음 게 두려워요.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묻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고서 판단을 할까봐 최대한 이렇게 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페이스 같은 데는 있으겠구나.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해서 과연 내 삶이 변할까.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혼자만 쓰는 그런 혼자만 같은 글을 써서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그래 아주 굉장히 질문들이 상당히 좋네요. 예, 역시 훌륭한 학생들이라서. 그러니까 글 속에 감정은 숨길 수 없어요. 심지어는 저는 주로 제가 이제 공무원들, 기업체 직원들 대상으로 보고서나 보도자료 강의를 해요. 거기에도 그 사람의 감정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감정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글 속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진심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을 오랫동안 다뤄보고 글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략 글만 봐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세계관,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소통하는 거거든요. 타인과 소통하는 것들이 가장 크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의 특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항상 이렇게 접점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접점이라고 하는 건 다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의 방식이 곧 나야, 나.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글이기 때문에 글로서는 감출 수 없어요. 다만 나는 감출 수 없지만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걸 깊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얕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감출 수 있다. 또 혹은 내가 이 나를 드러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건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들키는 행위야 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이렇게 마음이 아마 가벼워질 거예요. 가벼워지고 글의 가장 큰 적은 자기 검열, 자기 검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제 검열하는 거거든요. 이 자기 검열 행위는 글쓰기의 방해물일 뿐더러 삶에도 중요한 방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글쓰기라고 하는 행위, 그리고 나를 그냥 이렇게 약간 쪽팔리기도 하고 주저대기도 하지만 흔연하게 남한테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괴물들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전 에세이 쓰기 강좌를 작년에 성북구청에서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석 달짜리 과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그 과정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글을 쓰는 이제 이런 과정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강좌가 한 서너 번쯤 진행됐을까 했을 때, 거기 참여했던 이제 한 60대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내가 여기 글을 쓰러 왔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러 왔냐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죠. 저도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제가 사실 그분한테 당신의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막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발표도 하고, 나중에 발표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얘기를 평생 자기는 다 가슴에다 품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저한테 있더라고 막 이제 쏘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 말도 없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이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도 사실은 이 이야기만큼은 내가 평생을 두고 그냥 내가 품에 안고 하려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그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고 글로 쓰고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글을 쓰니까 그전에는 그게 엄청나게 내 인생에서 막 나를 짓누르던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까.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였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화를 냈던 분이 그건 또 그러네요. 얘기하는 거였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후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의 한 중편 소설 분량의 자기 자전 에세이를 완성을 하셨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글이 내가 쓴다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글은 글 고유의 생명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 의지를 떠나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할까요? 제 이제 친한 소설가 선배 중에서 정도상 씨라고 있어요. 아마 혹시 정도상 씨 소설을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8, 90년대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제 뭐 친구는 멀리 갔어도 뭐 15박력 이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을 썼던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제가 대학생 때예요. 선배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야, 승권아,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낮에 이제 만나서 술을 먹었어요. 근데 술을 무지하게 먹더라고요. 먹으면서 이제 막 너무 힘든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무슨 뭐 실현을 당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나 지금 괴로운 일이 있다. 근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이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무슨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가 차였냐? 무슨 무슨 돈을 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요즘에 있잖아. 소설을 하나 쓰는데, 거기에 주인공 애가 하나 있어. 소설을 쓰면 쓸수록 이 애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얘를 죽여야 돼. 죽일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일주일째 이렇게 술만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쓴 소설인데. 그러니까 이 소설의 흐름으로는 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이 캐릭터가 이미 살아 움직여서 마치 자기 앞에 있는 친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술만 먹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며칠 뒤에 이 형이 전화로 엉엉 울며 전화했어요. 죽였다고. 네. 이게 바로 글이에요. 글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노민경 선생님도 그러니까 글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내가 감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그냥 그건 내 생각이지,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주 흔연하게 이렇게 풀고, 또 오히려 그 자기 검열의 사슬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게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가벼워지는 길이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불교 신자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결국은 그겁니다. 어떤 자기로부터의 해방, 작은 나로부터 해방,
그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검열이나 이런 여기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 것도 저는 뭐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하는 거나 신부 목사님이 돼서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완성의 과정이고 작은 나가 큰 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이렇게 될까 안 될까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 예. 드라마 작가들이 이렇게 막 인기 있는 드라마 작가들이 막 끝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서 글을 올리면 정말 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작가들이 자기도 어떻게 될지 그렇죠. 네, 모른다고. 그렇죠. 아니 뭐 작가가 자기가 쓰면서 왜 몰라 이랬는데 맞아요. 근데 요즘에 자기도 이제 모르겠다고. 하도 팬들이 빗발치면 이제 원래 죽일 사람도 살리고 이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를 그 전문 용어로 형상의 파탄이라고 해요. 형상의 파탄. 형상의 파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마땅히 이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그런 삿된 마음 때문에 죽여야 될 일을 안 죽이면은 그걸 이제 형상의 파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궤도가 되면은 작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글 고유의 생명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슬 경우에는 그 글은 파탄이 나는 글이죠. 형상의 파탄이 나는 글들이죠. 예. 우리 앞에 맞아요. 글쓰기의 범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쪽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냥 순간 생각나는 어떤 네. 비유나 이런 것들을 네. 써놓거나 한두 줄.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기승전결이 있고 뭔가 하나의 문맥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원래 그냥 그런 조그만 거 써놓고 되게 까먹고 없어지고 또 지금 이거 뭐 한다고 이렇게 써놓고 그냥 해놓고 요즘에는 가계부를 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더 가계부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에 뭘 먹었는지 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1시간이 걸리는데요. 근데 그게 왜냐면 하다 보면 다른 이거 뭐 그날의 일상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뭘 먹었냐를 정리를 하면 그날 뭐 했는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요. 근데 일기는 일기고 그냥 그런 가계부, 뭘 먹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그 생활 글쓰기에 들어가나? 그런 범위는 당연히 되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을 분량으로 따졌을 때 가장 이제 분량 장르 자체가 분량이 제일 작은 글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 분량이 제일 작은 글. 전 세계에 이렇게 어떤 공인된 장르 가운데서 제일 메모요? 네. 메모는 이제 어떻게 뭐 이게 양을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이쿠라고 일본의 하이쿠라고 아시죠? 하이쿠는 17자예요, 17자. 그러니까 3구. 그러니까 세 가지의 구에 17자로 만든 게 하이쿠거든, 하이쿠. 일본의 하이쿠. 한자로 치면 이제 이렇게 쓰죠. 하이쿠가 제일 작아요, 아까. 근데 이 하이쿠가 17자지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뒤흔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이쿠의 세계일까. 아주 하이쿠는 멋있는 이 세계일까. 이거 불과 17자로다가 트위터보다도 더 작지 않나요, 혹시? 그죠? 네, 더 작아요, 아까. 그러니까 분량은 상관이 없어요. 보시면 우리 선생님은 난중일기를 구입해서 보세요.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보시면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거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난중일기는 다 하루의 날씨가 어땠고 누가 찾아왔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드라이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하는 게 자기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고 선생님은 이제 하나의 가게를 꾸리는 게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난중일기와 선생님의 그런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니까 난중일기가 지금도 사람들이 난중일기를 읽고 그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뭐 김은혜 칼의 노래나 김탁한의 불멸 같은 소설이 나왔는가? 그것은 그 일상을 깊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나온 거니까. 거기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해가 일찍 떴다라고 하는 이 한 말 속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하루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를 기록하는데 어느 정도 분량이면 기록할 수 있을까요? 예? 하루를 기록하는데 어느 정도 분량이면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A4 한 장? 또 다른 분은? 하루를 기록하는데 어느 정도 분량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장에서 제가 쓰는 다이어리 네. 칸이 5만 원이거든요. 네. 거기 그게 다 그럼 원고지 한 1매나 2매 따지면 뭐 한 200장? 네. 네. 자, 봐보세요. 그 프랑스의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스완의 집적으로라고 하는 소설이 제가 옛날에 읽었던 삼성당 문고판, 그러니까 세로 쓰기 2단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600페이지짜리 분량에, 그러니까 이걸 아마 지금의 판형으로 바꾸면 한 300페이지짜리 단행본 한 3권 내지 4권 정도 분량일 거예요. 그 수완의 집적으로의, 그러니까 그 소설의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리적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요. 네. 찰나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딱 하루의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1시간도 장편소설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00년도 A4 용지 하나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100년을 통해서도 A4 한 장 분량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집중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또 찰나를 갖고서도 그 찰나를 파고들어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경계까지 파고드는 수완의 집중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량과 시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생활 글쓰기에서는 우리가 수완의 집주로 같이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이제 당시에 이 사람은 귀족 집안의 아주 유한 계급에, 그 사람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공상만 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가능한 일이고, 생활인한테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인들에게는 오히려 정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같은 글쓰기가 정말 유효하고 의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분량이 어떠냐, 소재가 어떠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밥을 하고 고추를 따고 그 다음에 뭐 산을 바라보고 아이를 기다리고 이런 것을 얼마만큼 깊고 밀도 있게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분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밀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밀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밀도는 그냥 내가 밀도 있게 써야지 하면 밀도가 형성될까요? 예? 밀도는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던 바로 꼭지점을 발견해야 밀도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꼭지점을 이제 표현한 거 되게 많이 써요. 이거를 이제 무슨 뭐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무슨 기자들 용어로 야마라고도 할 수 있고, 무슨 주제와 그 다음에 제재가 합쳐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꼭지점은 뭐냐면은,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일인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면은 옛날에 왜 무슨 예능 프로에 맞아 베스트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의 개별적인 일인데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맞아. 그렇죠. 그게 바로 구체와 추상, 개별과 포편이 만나는 지점일까. 그러니까 나의 사소한 일인데 맞아. 이렇게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 대목들이 아마도 저는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면 밀도 있는 글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분량과 소재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그걸 이제 바라보는 시선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 보면 이제 라디오에 무슨 편지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외로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 글 가운데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한 여자가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지려고 해요. 집안에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헤어지려고 이제 한강변에서 만났어요. 이제 만나자고 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이제 헤어지려고 그 말을 하려고. 그래서 벤치에 둘이 앉았는데, 그날따라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남자랑 헤어지면 이렇게 같이 노을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하러 가려고 했다가 거꾸로 결혼을 하자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꼭지점이 모아진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잘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걸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글쓰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도 그런 지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잘 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글 쓸 시간을 확보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일기조차도. 힘들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제가 사실 저를 강연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하고 강연이 끝나면 거의 또 술자리가 많아가지고, 저는 더구나 책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에 또 글도 연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글을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글은 뭐 거의 언감생신, 그냥 거의 의무방어만 하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글 쓰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사실 무슨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오히려 스마트폰 갖고 있죠, 그죠? 거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녹음을 해보고, 사실은 저는 이제 글이 정말 안 된다는 분들한테 녹음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친구를 만나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갖고 이제 화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녹음기 켜놓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녹음하는 것도 까먹어요. 그죠? 나중에 그 녹음을 다시 들어보면은 그 속에 굉장히 글을 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글을 꼭 이렇게 컴퓨터나 활자로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중에 그 녹음을 한번 다시 들어보거나 그 가운데 괜찮은 게 있으면은 그 녹음을 풀어서 글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실 글 쓰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정말 독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그대로 둔 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글을 쓰려면 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일상적인 삶이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들이 있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아주 글쓰기에 절실한 분들은 나 글 하루를 못 쓰면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했지만, 대체로는 뭐 한두 달 안 써도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공허함이 밀려오겠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이미 정해진 것이 있고, 거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거를 이제 확보 잘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방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트윈픽스라는 영화를, 옛날에 트윈픽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미국 그 미니 시리즈인데, 트윈픽스. 아, 그래요? 트윈픽스라는 영화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도시에서 이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조사하러 온 이제 이렇게 이 수사관이, 이 사람은 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지 않고 항상 녹음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녹음기냐면 그 테이프형 그런 녹음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만 더 솔루션을 가하면 이제 음성 검색도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트윈픽스 시대보다는 훨씬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저는 이제 제가 뭐 에버노트 뭐 이런 거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글 쓸 때 되게 뭐 드롭박스부터 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글쓰기와 관련된, 혹은 저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력을 연장시키는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뭐 네이버 메모, 무슨 제가 방금 뭐라 그랬나요? 에버노트, 뭐 드롭박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거 돈도 안 들어요. 다 공짜예요. 다 공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약간.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그 자료를 딱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 거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동네를, 온 산천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순간순간 감동적인 것도 많고, 막 떠오르는 아무튼 올라오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다 찍을 수도 없고, 사진으로 담을 수도 없고, 근데 기억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뭐 아이들이 하나씩 했던 그 순간의 말들, 이걸 기록하다가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기록을 해야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안 되는 이유도 지금 이 얘기 듣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포기. 맞아요. 그러다 포기. 그러다 또 이제 사람들이 너 그런 거 좀 기록 좀 해놔. 나중에 뭐라도 자료가 될 것 같아. 그러는데 그 말 들으면 또 해야 되나? 책임감과 무게감이 다시 쌓이면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괜히 뭐 그런 기록을 해야겠다는 그 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뭐 지내는 걸 더 재미없게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강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쓰게 되고 막. 우리 선생님은 글쓰기 고민을 많이 하신 분 질문이니까 제가 이제 그 청와대에서 청와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2007년은 이제 참여정부의 거의 마지막 해고,
마지막 해는 이제 이 글을 쓰는 제가 행정관이었거든요. 비서관, 행정관 이제 지난번에 갔던 윤태영 선배도 이제 비서관이었고, 한 대여섯 명이서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대통령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님의 이제 개인 생활을 하는 관저라고 있어요. 관저로 이제 7시 반까지 출근합니다. 그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님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이분이 퇴임 이후에도 이 글 쓰는 친구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당신의 구상을 계속 이 글 쓰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무언가 막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비서관 이제 아무개가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아무개가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님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일석이조네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대통령님이 그 친구를 딱 보더니 세상에 일석이조는 없어. 세상에는 일발필사만이 있을 뿐이야. 일발필사가 뭐죠? 오직 한 발로 하나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일석삼조, 사조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쓰려고 하는 것들을 막 그냥 떠다녀요. 그러니까 떠다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하나만 하다. 그러니까 일사일언한다. 일사일문하겠다. 그러니까 일일 일문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떠오르는 거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이 조금 모양만 다르지 계속 비슷한 게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하나씩만 적다 보면 나중에 다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떠다니는 걸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결과를 만드시지 마시고 그냥 일발필사. 딱 하루에 한 마리만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질문 한 명 다 받고 이제 막걸리나 마시죠, 뭐 이제 막걸리 마시면서. 마무리. 뭐 질문하실 거 다 했고. 사실 제가 이제 이제 사실은 글을 쓰게 이제 저는 글을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저쪽에 홍 선생님은 이제 저랑 한번 글쓰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글을 써봐야 돼요. 써보고 자기가 쓴 글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해야지 딱 이제 다가오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남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남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 좋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의 사례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아르마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제 모든 거는 그러니까 자전거는 자전거를 타야 잘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이팅은 스케이팅을 해야 잘할 수 있고 그런 글을 써야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그러면 글을 열심히 쓰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약간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몰라서 못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를 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할 때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이제 마구쓰기라 해요. 마구쓰기는요. 그냥
1분당 한 문장씩 쓴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60문장 쓰겠다. 이건 그냥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구쓰기가 무슨 글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 글 아니에요. 그런데 마구쓰기를 통해서 내가 머릿속에 있던 것을 일단 백지에다 다 이렇게 쏟아놨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머릿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백지 위에다가 옮겨놓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양상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은 백날 해도 이게 안 돼. 이랬대. 이거를 그냥 내가 1분에 한 문장씩 쓸 거야 해가지고 제발 쓴 문장도 일단 거기에 내 생각이 다 나오게 돼 있고 밖에 드러내놓으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덩어리를 만들까? 이 덩어리의 배열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스티브 잡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신제품을 만들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 개발자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시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제품을 수백 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아이디어를 계속 눈으로 이렇게 밖으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시제품을. 프로토타입화 함으로써 고민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글쓰기로 따지면 마구쓰기. 1분에 한 문장씩 쓰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뭉치고 배열하고를 그 다음에 고민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야 돼요. 이게 과거에는 안 됐어요. 과거에는 원고지에다 글을 쓰잖아요. 원고지에 글을 쓸 때는 그 고치려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뭐 10장, 원고지 10장, 20장에 써보겠지만 긴 분량의 글은 그거가 정말 엄청난 노동력을 투여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원고지를 쓰지 않잖아요. 지금 뭘로 써요? 컴퓨터로 쓰잖아요. 컴퓨터로 쓰는 거에 글의 순서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블록 지정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구쓰기가 유용한 시대가 바로 마구쓰기를 쭉 컴퓨터에 써놓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는 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무슨 정말 누에 고치에서 명주실 뽑듯이 이렇게 쫙 뽑는 거는 글이 아니다. 그런 글쓰기 시대는 같다. 우리는 이제 마치 레고 블록처럼, 아이들 갖고 오는 레고 블록처럼 내 생각을 다 블록으로 쏟아내고 이 블록을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이런 블록 글쓰기의 시대가 됐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